이제부터는 꼭 반드시 숙제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영상 복습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수업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수업 내용을 복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런 건 2배속으로 들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와 클리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뭐랄까, 통과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습을 좀 해오게. 작년에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 다 클리닉 대답들 잘 하던 사람들이기는 했는데, 클리닉 때 대답을 거의 안 하고, 아무것도 공부한 것 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 테스트 같은 것도 점수가 되게, 얘가 도대체 숙제와 복습을 해온 건가 싶은 사람들이 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박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 하고 싶은 말 적어달라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욕해주세요 막 이런 말들을 1학년 애들이 적었더라고요. 2학년 애들도 욕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교재 한번 처음에 펴봐봐. 거울. 와, 천재다, 천재. 야, 거울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거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 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거를 차라리 가자. 선생님이 외부 작품을 거의 안 내실 거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그렇잖아. 반마다 이야기가 다르더라? 어떤 반은 외부 작품 안 내실 거라 그랬다고 그러고, 어떤 반은 외부 작품이 한 20%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이야기가 달라. 보인고는 선생님들끼리 좀 목욕탕이라도 한번 가라 그래. 선생님들끼리 이야기가 다 달라요. 자기 부분에서 안 내고 자기가 맞는 부분에서 그렇게만 내는 건가?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봐봐. 거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 근데 왜 거울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함.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물건들의 속성은 어떤 속성인데? 자기를 비춰주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남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물건들은 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거 말고, 거울 말고 가장 대표적인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등장하는 게 뭔데? 물이에요. 물. 나를 비춰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너네 시 중에 보면은 우물을 찾아가가지고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런 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돼.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거야. 이런 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유리창이 있거든. 유리창은 이게 만약에 여기에 나랑 승윤이 사이에 유리창이 있다고 해봐. 유리창은 승윤이를 볼 수는 있게 해줘. 그치? 그럼 이 두 대상을 서로 연결해주는 소통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손을 뻗어서 승윤이와 닿을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는 있게 하지만 가서 닿을 수는 없게 한다는 점에서 거울과 유리는 비슷하게 소통과 단절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 이 작품에서는 그게 딱 있잖아. 뭐가 나오냐면은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승윤이 왼손 받아봐. 봐봐. 내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원래 이거는 악수를 할 수 없는 손인 거예요. 이래야 악수를 하는 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뭐인 거냐면 소통을 할 수는 있게는 하지만 그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소통의 단절을 드러내게 되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거울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오케이? 그 다음, 거울 속의 자아를 관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을 객관화한다고 하거든. 나인데 마치 남인 것처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밑에 봐보면 여기다가도 밑줄. 그래서 소통과 합의를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이 소통은 어떻게 되고 마냐면 단절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주제의식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비극적 주제의식, 그러니까 비극적인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쪽에 가까워. 근데 왜 비극적 자의식을 드러내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봐둘만 해. 이상 언제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현실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 근데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국가의 밑에서 씨름하고 있는 식민지 신세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줄에 묶인 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줄에 묶인 개들도 보면은 약간 미쳐가지고 이상행동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을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게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을 거야. 방학 동안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너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 사이에서의 갈등. 이 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 근데 이런 게 크게 벌어지면 정우야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정신승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신승리 하는 방법이 뭐였어? 그 내가 갖지 못한 것 가진 것의 가치는 높이고 갖지 못한 것의 가치는 낮추고. 근데 이상과 현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 이상에 맞게 살 건지 현실에 맞게 살 건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얘네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에 맞게 살 수도 없고, 왜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에 맞게 살려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 둘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의 분열이라고 말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내용 한번 가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에서는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의 효과가 뭔데? 이상. 우리가 약간 불안함이나 이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다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잘 봐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 소리가 없는 조용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데? 서로 다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울 밖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사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소리가 없는 조용한 세상은 거울 밖의 시끄러운 세상과 대비된다 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함. 이 거울 속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세계인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한번 봐보게. 내면적 자아라는 말을 하잖아. 민성, 내면적 자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내면적 자아와 흔히 대비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현실적 자아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 자아는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내면적 자아는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은 사실 어떤 세상인 거냐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울 속의 세상의 느낌인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그래서 그런 거울 속의 나에게도, 이거 색깔 일부러 바꿔놓은 거다. 여기서 이제 거울 속의 나는 전부 다 보라색으로 할 거야. 용진스가 그 시험 문제 엄청 치졸하게 되실 거라고 하셨다며. 그 뭐였더라? 저희에게 문제 오류의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런 거 보여주시면서 문제 이렇게 낼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 나를 대충 보고 대충 거울 속 나겠지 혹은 표면적 나겠지 이런 거 헷갈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표시해 놓은 거야. 거울 속 나에게도 귀가 있어. 귀는 얘들아 뭘 하기 위한 소재인데? 원래 듣기 위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귀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귀라고 언급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얘네들 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라고 봐야지. 그치? 그 다음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야.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야.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어.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왼손이 이렇게 오는 건 얘네들 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악수의 의미예요. 얘들아, 악수는 어떨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악수가 등장하면 악수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화해를 이룰 때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사람은 그 차이를 가다듬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돼.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동안 못났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걸 우리가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늘 그거 할 때마다 예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는데 벌써 민성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죠? 네,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어. 근데 지금 김동준이야. 어제 저녁에 뭐 치킨을 처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치킨을 예를 들자면 처먹었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야. 거울을 보고. 와,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 동준아, 이제까지 좀 못나게 살았지만 괜찮아.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화해야.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얘는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가져가? 아 이거 책상에 얹으려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나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화해를 정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어제 애들은 한자에 엄청 꽂혀가지고 선생님이 이 악수에 대해서 한자를 바꾸면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악수라는 말의 저 악자는 소나기 악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마 저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내진 않겠지. 그치? 선생님이 뭐 한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야? 한자예요. 정의? 뭐 발을 정자 뭐 놓고 뭐 이거를 뭐로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한결쌤인 것 같습니다. 한결쌤인 것 같아? 알겠어. 저희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자, 근데 여기 밑에가 이제 좀 중요함. 잘 봐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그럼 여기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나는 거울 밖의 나, 즉 현실적 자아인 나의 모습이야. 그러면 현실적 자아인 나의 모습이 내면적 자아인 나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소통이야 단절이야? 민성, 여기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소통이야 단절이야? 단절의 의미인 거지. 근데 여기 밑에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냐? 그럼 이거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단절의 의미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됐지? 어떤 대상이 소통의 의미도 가지고 단절의 의미도 가지는 거니까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워져요. 잘 봐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원래 거울 속에 나는 어떨 때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거울을 쳐다볼 때만 있어야 돼요. 근데 거울 속에만 쳐다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아의 분열이나 괴리가 심각해진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쳐다볼 때만, 들여다볼 때만, 내면을 성찰할 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늘 자기 멋대로 무언가 살아가 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라는 말이야. 외로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의 라고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누구랑 관계없는? 현실적 자아인 나와 관계없는 내면적 자아만의 사업에 골몰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건 현실적 자아, 내면적 자아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됐지? 그거 잘 봐봐. 그래서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해.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봐.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한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 그 내면적 자아와의 어떤 소통을 원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감정은 뭐야, 도윤아? 섭섭하다야. 그럼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제의식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결국 이 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아의 분열이나 괴리가 심각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아의 분열이라는 말이 뭔지 아까 말한 거 잘 기억해봐. 자아의 분열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과 자신의 현재 모습이 너무 차이가 큰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적당히 다루지 못하게 되면 이상처럼 시를 쓰는 거예요. 이걸 적당히 다루게 되면 누구처럼 시를 쓰는 건데? 윤동주처럼 시를 쓰는 거고. 이 말 무슨 말인지 됐지? 오케이? 바디 프로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뒤입니다. 천양이의 가시나무. 여기도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자. 가시나무는 어떤 애인가? 이 작품은
가시나무의 속성과 이미지를 통해 삶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야. 근데 이 삶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태도로 인식은 우리가 좀 알아둘만 해요. 혹시 절 다니는 사람? 없네. 그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거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다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그런 의미가 그래서 주로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은 내가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고통을 내가 피하는 진정한 방법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불교적 색채 같은 거. 불교적 색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불교적인 어떤 단어가 드러나지 않아서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삶은 다 고통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있으면 뭘 하려고 하냐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게 돼. 아,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인 건데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봐봐.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 그리고 이 가시밭길로 표현되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성찰해. 그러니까 봐봐.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 그리고 그 고통이 잔뜩 몰려있는 가시밭길, 이게 인생인 거야. 근데 이것을 자기가 부정적이고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요게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인 거지. 오케이? 잘 봐봐. 여기에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어.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녀. 여기서의 가시나무와 말벌은 둘 다 어떤 거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오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선생님은 뭐 외부 요인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외부 요인이라고 말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뭐 어쨌거나 가시나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몸은 쏘인 듯이 아파요. 이게 내가 고통에 대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인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그러면 저 뒤에 봐봐봐.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인데 저 생이라는 말의 뜻이 뭔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고기 이렇게 말할 때도 저 생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근데 저거는 생생한 무언가가 부어오른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부어오른다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삶이 벌겋게 부어올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봐봐. 말벌이 날아다니면서 나를 쏘았으면 내 살이 부풀어 올라야지. 근데 여기는 말벌과 가시나무가 나의 생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작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 이 고통이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너네는 시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현재 시제예요. 그럼 현재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생생함을 준다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됐지?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현재형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삶은, 여기서의 이거는 뭐겠어? 삶이겠지? 삶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지독한 노역처럼 느껴지고 나는 놀라서 그래서 멈칫거리게 돼요. 지독한 노역. 노역이라는 말 뜻 뭐라고 나와 있어? 그것도 맞지만 노역은 괴롭고 힘든 노동, 훈이가 뭐 말하는 거 맞긴 하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삶은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뭔데? 놀라서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봐. 승윤아, 놀라서 멈칫거린다는 건 나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으니까 놀라서 멈칫거리는 거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잘 봐봐.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어. 모르다니 영탄이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모르다니는 무슨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 내 자신에게
그치, 그런 느낌이겠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이제껏 모르고 살았다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 가시밭길이 끔찍해졌어. 가시밭길, 정호야 아까 가시밭길 뭐를 비유하는 거라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을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나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젠 결국 바뀐 거야. 이젠 나는 인생을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이 끔찍해진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끔찍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길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해. 이해가 돼? 이 길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지나가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종의 전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용진쌤은 이거에 대해서 딱히 특별하게 전제라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저희는 안소미 선생님. 안소미쌤. 안소미쌤은 딱히 전제라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길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는 절대로 이 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될까? 머리를 좀 써보는 게 너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런 길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이 길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는 다시는 이 길로 안 돌아올 거다. 또는 이런 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 길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다. 둘 중에 어떤 해석에 가까울까? 나는 앞에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 돌아가지 않으리라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길을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라는 말은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 말을 얘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시나무 아까 뭘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 고통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고통을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결국 어디에 기대서 하고 있는 거냐면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되냐면 가시나무, 결국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이게 희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길을 한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이 길은 돌아올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의 희망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정말로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이 시의 주제의식이 조금 달라지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의 희망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즉,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화자의 모습이 곧 희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잘 봐봐.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가시나무랑 대응되는 건 누가 돼요? 민성, 가시나무랑 대응되는 존재가 누구야? 아니지. 이 둘을 놓고 봐봐. 문장이 비슷하잖아.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고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냐 이랬잖아. 그럼 가시나무랑 대응되는 존재는 누구여야 돼? 나여야 돼요. 그치? 그럼 똑같은 이유로 가시에 대응되는 것도 누구야? 나지. 그럼 봐봐. 나는 곧 뭐인 거야? 가시이자 가시나무에 대응되는 거예요. 내가 곧 가시이자 가시나무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의 안도 결국 뭘로 가득 차 있다? 가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결국 나의 삶도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잘 봐봐. 여기 뒤에 문제 봐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문제. 이 작품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삶의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어 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게 된다.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다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해석들까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봐보면은 잘 봐봐.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 풍경을 가시나무와 말벌을 이용해서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2번.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을 가시밭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가시나무와 많은 가시, 나와 많은 나의 대응관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인식했다. 이 존재의 본질이 뭔데? 인생은 고통이야 베이비죠. 그치? 5번.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답은 몇 번? 3번. 지독한 노역은? 이거 잘 봐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야. 고통 그 자체가 곧 지독한 노역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지독한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 한번 관련해가지고 야 수미상관이 뭐야? 앞뒤가 꼭 같은 거.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죠. 그치?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거. 수미상관의 효과가 뭔데? 구조적 안정감. 구조적 안정감. 그럼 수미상관 가지고 말장난 하실까봐 야 수미상관은 수미상관이라고 해도 되고 수미상응이라고 해도 되고 수미쌍관이라고 해도 되고 수미쌍응이라고 해도 돼요. 혹시 말 바뀌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선생님이 말장난 치신 거네 이러면서 낚이지 말아라. 알겠지?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수미쌍응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저기서 또 다른 그 선생님이 말한 변형형 또 다른 변형이 나오면 나오는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 수미 상관하고 같은 그 수미 상관도 이런 말하고 다른 선생님 언급한 거 다른 거 나와도 맞는 건가요? 아 그렇게 그게 아닌 다른 게 나오면 이건 달라졌다고 봐야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뒤로 넘어가 볼까?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솔직히 안 해도 되지 않나? 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여러 개만 좀 보자. 이렇게만. MJY의 유산이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누군가에 대한 오해, 편견, 선입견과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참된 이해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화자가 처음 생각하고 있던 것은 뭐냐? 이 복숭아 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 복숭아 나무는 흰 꽃과 분홍 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복숭아 나무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면 오해와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 선입견. 그래서 이런 오해와 편견, 선입견의 결과로 나는 복숭아 나무를 어떻게 대하는데? 멀리로 지나쳤을 뿐이에요. 멀리로만이라는 말은 이런 건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거리감을 부각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러다가 얘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게 돼요. 사실은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의 빛깔이 있었다는 거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수천의 빛깔을 가졌다는 거고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울 줄도 모르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참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복숭아 나무의 참된 이해겠지? 근데 내가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참된 이해를 한 건 어디서 알게 되는 거야? 멀리서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렇다면 이 말은 나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복숭아 나무에 아직 거리감이 조금 남아있는 거야. 근데 여기 밑으로 가봐봐. 시간이 경과하니까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건 이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걸 거 아니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누군가에 대한
참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을 말하겠지. 혹은 나의 인격적 성숙의 시간을 말하는 걸 거야. 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 복숭아 나무 그늘에 있어요. 그러면 나와 복숭아 나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가만히 들었어. 저녁이 오는 소리를. 뭘 들었을까? 이 가만히 듣는다는 건 결국 복숭아 나무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시에서의 저녁은 어떤 시간이 돼요? 긍정적 시간이야, 부정적 시간이야? 긍정적 시간. 긍정적이죠. 어떤 긍정적인 시간이냐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요게 복숭아 나무.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랬거든. 이 시랑 우리가 앞에 배운 두 개의 시가 있잖아. 이 시랑 대조되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선수. 아니 앞에 두 개. 가시나무랑 거울. 아, 왜? 그 거울은 단절이 계속 유지했는데 화해라는 걸 했습니다. 아주 훌륭함. 오케이? 저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소통에 실패하는 거울과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소통에 성공하는 그 여기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은 그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는 완전히 그 대조되는 시가 되는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뒤에 요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자.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은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건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자연과 인간이 어떤 과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요거를 본다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인식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잔디를 너무 밟아서 잔디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뭘 하는 존재?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고, 그럼 자연은 어떤 대상인데? 파괴당하는 무력한 대상인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생각을 바꾸게 돼. 뭐라고 생각을 바꾸는데? 잔디가 사람들한테 밟혀 죽은 게 아니라, 도연아 정신 차려봐봐. 자연이 사람에게 밟혀 죽은 게 아니라 뭐다? 사람을 위해 살짝 길을 비켜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연은 무기력하게 인간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유린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게 되는 거지. 오히려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어떤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어떤 인식과 함께,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그 새파란 풀들의 흔적을 어디에서 찾게 돼? 이씨 나갔잖아. 정우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잖아. 민성아 나갔어 안 나갔어? 근데 왜 대답 안 해? 어디서 찾게 되냐면 인간 안에서 찾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에 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어. 그럼 이 말은, 이건 무슨 생각인 거냐면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로 이어지냐면, 아, 그런 식으로 자연과 인간은 서로 순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풀이 무기력하게 자연에게 밟혀가지고 죽어가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인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자연과 인간은 서로 순환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연의 힘은 누구에게로 들어오고 인간에게로 들어오고, 결국엔 나중엔 인간도 뭐가 된다? 자연의 밑거름이 된다. 뭐에서?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순환, 요거를 좀 봐두고, 그 다음에 그 순환이라는 말 할 때 우리가 요런 말도 하나만 좀 같이 알아놓자.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필요한 대로.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어떤 이치, 이걸 말하잖아. 그럼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 순환이에요.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면. 그럼 순환이 뭔데? 그 순환을 두 글자로 키워드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오케이? 순환의 핵심은 무언가 아무것도 고정된 것은 없어. 그런데 그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만은 고정되어 있어. 이게 순환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절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연과 인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부터 봐보자. 선생님이 표현 방법 이런 거 이야기하셨다 그래가지고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어. 천변 잔디밭은 천변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냇가를 가리키는 말이야. 냇가. 내라고 하면 뭔지 알지? 물 졸졸졸 흐르는 그 개울가에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니 외줄기 길이 생겼어. 이건 우리에게 뭐인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그치?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그러면 여기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놓는 게 낫겠죠? 이거 누구의 생각이니까? 화자의 생각이니까. 그 화자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인 거야. 그러면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 잔디를 무력하고 약한 존재로 지금 생각했다는 거겠지. 그치? 내 걱정 아랑곳 없이 가르마길이 나고 잔디가 모두 죽었어. 그럼 잘 봐봐. 가르마길, 아까 뭐랑 연결되는 걸까? 외줄기 길과 연결되는 거겠지? 여기에 잔디가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잔디가 그만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화자에게 인식의 변화의 순간이 찾아와요.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요 멀리서도는 아까 앞에 봤던 그 작품의 멀리로만 해서 멀리로랑 비교해봐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해서 멀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 거니, 도윤아? 그치, 나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기 위해 쓴 거잖아. 멀다는 것을. 여기서 멀리서도 보였다는 말은 오히려 친밀감이나 관심의 의미예요. 이해돼요? 너네가 예를 들면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 이렇게 생겨 선생님 첫사랑 사유. 꺼져. 그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눈물 흘리시면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멀리서도 보인다고 하는 말은 단절감이야? 아니야. 관심이겠지. 오케이?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 이 문장 되게 중요해. 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때부터 점차 그런 어떤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왜?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겠는가? 청량하랴는 서리를 통해서 사실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하는 거야. 뭐라고 확신해? 자연이 인간의 몸속에 그 생명력을 전해주고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일단 첫 번째, 인간은 그냥 자연을 파괴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자연으로부터 생명력을 건네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부터 뭘 들을 수 있게 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얘기 소리에서, 야, 이거 낚시할까봐 혹시 몰라서 초록색 쳐놨다. 이거 애기 소리 아니야. 얘기 소리예요. 오케이? 이야기 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나. 생명력 냄새가 난다. 요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깨달아. 잔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잔디는 이제 어떤 존재가 돼? 그냥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다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돼요? 오케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건 뭔데? 순환이겠지. 그치? 근데 그래서 나는 마지막 줄의 의미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인데, 야, 여기서 죽음은 누구의 죽음일까? 잔디의 죽음일까? 사람의 죽음일까?
이런 게 국문과 가면 하는 거예요. 즐겁지? 생산적이지 못하지. 어제 병훈이었나? 병훈이가 자기 문과 갔다고. 선생님, 저 문과 갔어요. 그래가지고, 문과를 가서 무엇하니? 내가 이랬는데. 국문과도 나름 재밌어요. 내 여기 잘 봐. 근데 국문과 가면 우트리 소설 볼 수 있는. 아니, 우트리는 근데 생각보다 국문과에서 잘 안 다뤄. 그 이제 구비문학은 좀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 봐봐.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은, 이거는 그 의미가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내 생각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주체가 누군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왜? 순환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가 파괴되고 끝나고 영원히 종말을 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면서 다른 무언가에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됐지?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